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여행자 면세 한도 인상 추진 옳은가 그른가. 최근 들어 해외 여행자 휴대폰의 면세 한도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해외 출국객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3,000 이상 구매할 수 있지만 입국 시에는 $400 이하로 반입해야 하죠. 국내 면세점만 놓고 보더라도 $400 이상 구매자는 지난 3년간 매년 100만 명을 넘는 실정이라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는 것인데요. 관세청 조사 때도 보면 여행객 10명 가운데 4명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면세 한도를 지금의 2배인 $80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죠. 지금의 면세 한도는 1988년에 정해진 것인데 그동안 국민소득이 5배나 늘었고 해외 여행객도 증가한 만큼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20만 엔으로 우리 돈 약 204만 원, 미국은 $800, 유럽연합은 430유로로 약 62만 원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를 올리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전체 국민 정서와 소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관광수지 적자가 작년의 경우 10월까지 30억 5,300만 달러, 약 3조 2천억 원을 기록해 13년 연속 적자 행진을 계속하는 상황인데요. 전체 국민의 15%만이 해외여행을 즐기는 현실에 비춰볼 때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은 극소수를 위한 혜택인데다 경제가 어려운 때 나라 살림에도 보탬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죠. 이처럼 면세 한도 $800 상향 조정을 두고 현실적이다와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수만의 특권이다로 의견이 엇갈리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면세 한도가 정해진 것이 25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30만 원, 그때 돈으로 $400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현실적이냐 아니냐 얘기도 많고 결국은 이게 올려주게 되면은 대기업이 하는 면세점 사업이니까 대기업만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나 돈은 항상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오늘 가계부채 문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이 늘어서 내수도 살리는 길, 그리고 또 가계 자산이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상환 능력도 늘어나고 이런 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가계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일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인데요.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나 쉽게 주장하기는 힘든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라고 제가 딱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주변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예.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 흐름을 쭉 보면 네. 상당히 제 이야기가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근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2000년대 초중반에서 이렇게 우리가 비즈니스라도 이제 굉장히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집값이 이제 사두면 집값이 언젠가 오른다. 그래서 이제 앞다투어서 이제 샀었죠. 근데 2008년 정도를 고비로 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사버려서 이제는 수요가 이제 거의 고갈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값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사실 그 2007년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위축되는.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 그 수도권 집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 한 고점에서 12%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지방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대세 하락에 들어가니까 남아있던 이제 그 투기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게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네. 지방 부동산이 이제 조금 다시 최근에 이제 올랐죠. 그런데 예. 뭐 지방 부동산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좀 뒤늦게 오르고 있는 대구나 광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제 지금 그 오름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을 전제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줄어든다기보다 줄어들어 있는 거죠. 이미. 줄어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네. 뭐냐 하면 이 집이라는 게 어쨌든 돈이 있어야 사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단 집값이 예전에 1억 할 때에 비해서 예를 들어 3억이 되고 5억이 되면 사주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소득이 그만큼 늘어져야 되는데 그만큼 소득이 늘었느냐. 사실 이제 계속 가계소득이 좀 정체가 됐던 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득이 없어서 이제 빚을 끌어다가 이제 무리하게 다들 집을 사서 하우스푸어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가계부채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수준까지 사실은 왔는데 정부가 이제 그나마 억지로 뭐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계속 빚내서 집 사게 하니까 찔끔찔끔 사긴 하는데 더 이상 과거처럼 지금의 집값을 떠받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그렇게 많은 이제 대규모 거래가 일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혹시 이게 대세 하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사이클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계신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게 라디오상이라서 네. 좀 뭐 사실 도표 같은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통 이제 주택 시장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사이클을 그린다고 합니다. 네. 한국의 경우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직후를 이제 이 바닥이라고 치면 그때부터 해서 한 2009년 한 10월까지 10년 내내 이제 주장창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09년 10월 정도를 고점을 해서 이제 이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에 비유하자면 이제 한 어깨 쭉지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이고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깨 쭉지 수준에서 예. 지금 언론들이 이야기하듯이 가계부채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보다 한참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뭐 다시 신체에 비유하자면 한 무릎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뭐 그나마 이렇게 바닥이 근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논해볼 수 있는 수준이지 아직은 굉장히 이제 좀 시기상조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일단은 집을 뭐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사면은 손해가 되는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그렇죠.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 네. 지금 만약에 선 소장님이 국토부 장관이라면 네. 그러면 어떤 대책 내놓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네. 세제 지원도 있고 금융 지원도 있고 그런데 네. 전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없는 대책을 내놓을 수는 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접근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국토부의 인식은 뭐냐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고 올라줘야 정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래가 침체되어 있는 걸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물론 거래가 침체되면 좋은 건 없지만 이 거래 침체가 왜 왔느냐 네. 죄송합니다. 거래 침체가 왜 왔느냐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그 국민들의 소득 대비해서 지금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데 네. 더 이상 빚내서 집을 사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조적인 침체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당연하게 사람들이 구매력이 따라줄 수 있는 수준까지 집값이 조정되도록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 소득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집값이 내려가는 게 사실 오히려 정상화하는 길이죠.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건 사실이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집값이 너무 예. 높다고 해서 이제 한꺼번에 과도하게 집값이 조정되면서 폭락하게 된다면 네. 이제 경제 전반에 상당한 이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막아야 되지만 네. 문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내놓는 해법들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연착륙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길게 보면은 연착륙 대책이 아니라 계속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경착륙 대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경착륙을 가져올 수 있는. 네네. 오늘 이제 사실 대담하는 이유도 가계부채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네.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계부채 1,000조 원이 왜 생겼느냐. 계속 연착륙을 쓴다, 부양책을 쓴다 이렇게 해서 부양책을 쓰는데 단기적으로는 집값 급락을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2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 네. 올 들어 이제 정부가 또 몇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니까 또 가계부채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연말에 또 많이 늘어났죠. 그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가계부채가 가계부채를 지금 뭐 가계소득을 늘려서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이런 대책, 특히 소득이 안 되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집값 급락을 좀 막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부동산 거품 붕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점점 더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질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 은행권에 상대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금융권, 특히 뭐 카드사, 보험사, 심지어는 대부업체 대출들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주택을 구입해서 할 뿐만 아니고, 네. 이미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이제 은행이 계속 다달이 월세 내듯이 이제 이자를 내다 보니까, 네. 그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푸어들의 생계를 위한 대출이 그렇죠. 또 그래서 그쪽에서 생계비 늘어나는. 대출이 예. 늘어나는데 사실 그게 예.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빌린 탓에 예. 그 이자를 갚느라고 다시 이제 빚을 내서 빚으로 갚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소장님 그거는 네.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거래가 침체되는 것을 비정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보기에는 일단 거래가 안 되고 이 네. 막혀있는 시장을 또 뚫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주택거래 침체가 왜 왔는지 근본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집값이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5억 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억 원 정도로 떨어졌으면 네. 사람들한테 집 사지 말라고 말려도 아마 집 사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외환위기 직후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 그 집값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그 가파른 이제 한 10% 정도의 성장을 하고 또 그때 이제 주가도 뛰고 하면서 돈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정부가 말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저 집을 샀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투기 거품이 생겨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집값이 그때에 비하면 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두세 배씩 올라 있는 지역들이 많고요, 여전히. 근데 가계소득은 그때에 비해서 크게 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빚을 내서 이미 5년,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집을 살 사람들이 앞당겨서 미리 다 사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무리하게 정부가 뭐 금융 혜택이다, 세제 혜택이다 네. 이렇게 준다고 해도 그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점점 더 다시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미봉책 같은 부양책은 쓰지 마라라는 말씀이시네요. 오히려는 지금 이제 정부는 자꾸 뭐 네. 금융 완화 네. 대책 또 뭐 1%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세제 있는데요. 대책도 좀 있고요. 예. 그 이런 게 사실은 일본에서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한 다음에 예. 한 부동산 거품 붕괴한 지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부가 이제 우리 사대강 사업 하듯이 이제 토건 사업들 막 벌여도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지를 못하니까
그 3년 정도 있다가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가게들한테 빚내서 집을 억지로 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부동산 거품 꺼지는 걸 막았느냐? 결국 그렇게 해서 또 못 막았거든요. 그때는 또 일본의 성장률 자체가 또 거의 제자리였었죠. 근데 우리도 지금 지금 3%라고는 하는데요. 네. 일본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아직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단계로 지금 진입하기 직전입니다만. 네. 진입하기 전인데도 벌써 이렇게 저성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안 빼고 버틸려고 하다가 이렇게 장기 침체로 가기보다는 저는 선제적으로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일정하게 빼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국 경제의 앞날을 이렇게 도모하는 게 네. 크게 보면 그 경제적인 충격도 줄이고 우리가 좀 더 건전한 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선 소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우리 경제가 정말 침체에 빠져야 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제 주장을 외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거품을 빼고 뺄 건 빼고 가자. 그래야지 우리의 체질이 개선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저도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 미봉책으로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예. 저도 뭐 부동산 거품 빼자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비율이 133%이던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107%로 줄었는데 우리는 같은 기간에 147%이던 게 16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폭탄을 계속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한 예를 들어서 상담의 형식으로 여쭤보면, 네. 그러니까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1차 네.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다. 근데 네.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처분해서 금융자산으로 소유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개별 가구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지는 않고요. 예.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제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아니 그렇다고 뭐 예. 집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네. 자기 소득이 충분해서 예를 들어 10억, 20억짜리라도 네.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수준에서 자기 빚을 크게 늘리지 않고 뭐 보금자리로 사겠다. 그러면 집값 상승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니까. 네. 그걸 굳이 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도 자세히 전해주시면은 네. 오해를 좀 더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드네요. 늘 이야기를 예. 하는데 네. 늘 제 주장을 이렇게 예. 풍랑론자, 뭐 비관론자 이렇게 단순화해서 거의 루비니 수준이세요. 예. 아니 그걸 예. 지금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네.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은 예. 이제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것, 또 정부 관료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실 관료들도 이렇게 해서 해법이 없다는 걸 대체로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자기 임기 안에 뭐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차원에서 가는 알겠습니다. 것이지. 그리고 네. 이번에 책 내신 제목이 미친 부동산이던데요. 네. 상당히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미쳤다라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혼란스럽죠. 지금 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부동산이 미쳤다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 미친 부동산의 이면에는 사람들의 탐욕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네. 부동산 기득권에 이제 탐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 서민들 입장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 또 주거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기보다는 네. 이게 좀 부동산 기득권 입장 또 그걸 산업적으로 크게 배경을 갖고 있는 이제 건설업계 네. 그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 이제 자꾸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음모론 같은 것이. 음모론이 아니고요. 왜 실제? 진행자분께서 그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런 한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네. 우리 국토부 장관이 정책 내놓기 전에 예. 건설업계하고 이렇게 간담회하고 대화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지만 무주택 서민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 만나서 간담회 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굳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런 기사들 나오면 꼼꼼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전 국민의 한 45% 이상이 지금 한편으로는 세입자입니다. 네. 근데 세입자들 입장에서 세입자들이 거의 한 80%가 요구하는 전월세 상환제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요구가 단 한 번이라도 받아들여지는 적이 있습니까?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않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그 건설업계나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하는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지 뭐 임대사업자로 양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만 네네.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제깍 적용을 합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 얘기까지 다 들어보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까지 좀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선대인 고맙습니다.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세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나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신년구상을 밝히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474로 말할 수 있죠. 잠재성장률 연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의 토대를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대선 후보였던 시절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무리한 숫자, 지키지 못할 숫자를 제시하는 걸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불쑥 몇 개년 계획이라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숫자를 제시하니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슈가 됐던 복지재원 늘리기 얘기라든지 경제 민주화 얘기, 양극화 해소 얘기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이번 신년구상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불법으로 때를 쓰면 적당히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다라는 말은 시작하자마자 불법으로 정의를 하고 과잉 진압 논란까지 나왔던 철도 파업을 연상하게 했고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이익이 난다는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성장이나 통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장을 이만큼 할 때 우리는 이만큼 나누고 행복하게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라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만 있었다는 점, 또 통일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맥락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대박론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노정 갈등에 대해서도 때를 쓰면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언급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은 정부나 대통령은 없겠죠. 하지만 좀 더 국민들에게 와닿는 대통령이나 정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김윤경의 직구본색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금융상품 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해가 되면서 바뀐 금융상품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 금융상품 또 어떤 금융제도가 바뀌게 되나요? 예,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 자금이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한다 해서 정책 모기지 이렇게 부릅니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이 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분들께 대출해드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 있고요. 또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대상, 대출 조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잡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새해부터 이 상품을 통합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렇게 통합이 돼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집을 살 때는 디딤돌 대출이다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네. 이렇게 좀 나뉘어서 뭐 어떤 그 대상에 따라서 상품이 있었다면은 합쳐지니까 혹시라도 좀 이렇게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확대가 됐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품의 장점을 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출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가 됐고요. 네. 물론 생애 최초 구입 대출은 7천만 원 이하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별로 차등해서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연 2.6에서 3.6%로 지원을 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일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면 대출금리가 연 3%대 중후반입니다. 이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근저당권 설정 비율도 110%로 낮추고요. 네. 또 연체 가산금리도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권익이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딤돌 대출 말고 또 이제 전체적인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또 바뀌는 내용이 있을까요? 예,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개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용어가 네, 굉장히 어렵다. 바로 안 들어오네요. 예. 이런 상품이죠. 무주택 근로자가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 내 집을 장만하면 대출받았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에 대출 이자를 내야 됩니다. 네. 1년 동안 낸 대출 이자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받게 하는 제도 이걸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네. 지난해까지는 소득 공제되는 주택 대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형, 33평형 이런 30평대 초반까지만 대상이 됐고요.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여야만 소득공제 대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기준시가 4억 원이니까 매매가로 본다면 5억 원 정도 주택이라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대출 이자를 냈다면 1년 동안 낸 대출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이 규정은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면적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입니다. 지방의 주택은 면적이 넓어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요. 네. 그래서 지방을 배려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어떤 것들이 또 바뀌나요? 예, 요즘 마그네틱 카드 빨리 IC 카드로 바꾸십시오라는 예, 홍보 내용들 많이 보실 텐데요. 아직도 60만 장 정도가 마그네틱 카드를 그대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달 안에 반도체 칩이 내장된 IC 카드로 부채 발급 받으셔야 되겠고요. 2월 되면 마그네틱 카드는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교체를 해드렸는데요. 신분증 지참하시고
거래하는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점 가까운 곳 방문하시면 무료로 IC카드로 교체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은행만 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60만 장 정도를 소유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또 신용카드나 이 카드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이 있을까요? 예, 연말에 많이 이 부분도 홍보가 된 내용인데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14년부터 10%로 낮추겠다라고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연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없었던 일로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장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는데 올해 새롭게 판매되는 금융상품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3월부터 판매가 될 계획입니다. 네. 장기 세제 혜택 펀드라고 하는데요. 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라서 장기라는 이름이 들어갔고요. 국내 주식의 4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라는 내용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연간 총 급여를 따져서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불입할 수가 있겠고요. 1년 동안에 넣은 금액의 40%, 그러니까 연간 600만 원 입금했다면 600만 원의 40%인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겠고요. 직장생활 연간 급여가 4,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39만 6천 원 정도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게 세테크라고 하니까 이런 상품이 네. 좀 주목은 되는데요.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좀 길어서 과연 인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런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비과세나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소득공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5년만 지나면 해지를 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5년 이내 해지를 한다면 그때에는 총 납입한 금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떼갑니다. 네. 따라서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통해서 목돈도 마련하고 절세까지 챙기는 상품으로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펀드다 보니까 원금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펀드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서 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 있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이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저도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네. 아무래도 이게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연말정산에 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고소득자에게 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연말정산에 관해서 일단 좀 들려주시면서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연말정산 네. 시즌이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줄이고 어떻게 네.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건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안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고 또 네.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개시가 되죠. 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1년 동안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지출액들이 네. 이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하셔서 실제로 내가 지출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휴대폰들 많이 쓰시는데 그 휴대폰 어플에 네. 2013 연말정산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네. 적용하는. 예.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본인의 소득금액 그 상황을 입력하면은 환급금액이 얼마가 될지 추가 납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놨고요. 거기에다가 세금 전략 노하우라든지 우리가 쉽게 틀리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아주 보기 좋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우선 그렇군요. 그거부터 다운을 받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말정산 받을 때 그 국세청의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 못 챙기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보험회사 보험료라든지 의료비 같은 것들 대부분 출력이 되는데요. 우리가 교육비 공제 받을 때 아이들 교재비 올해부터 네. 일반 학원도 되고 또 급식 때 또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간소화 서비스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영수증들은 별도로 잘 구비해 놓으셨다가 네. 빠진 부분들은 별도로 기재하셔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108님의 상담입니다. 상담 네. 내용이 좀 긴데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인데 저는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소득이 많아 제 대학 등록금을 남편 쪽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또 친정 남동생이 10월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무직 상태인데 10월에 중도 정산을 안 했으면 매형인 남편이 장인과 장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만약 남동생이 정산을 했다면 11월, 12월만이라도 장인과 장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병원비 지출도 기본공제 외에 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질문이 기네요. 예. 자, 그럼 먼저 네. 그 본인이 사이버 대학을 다니는데 네. 등록금을 남편한테 공제를 받으시고 네. 싶다고요. 자, 교육비 공제는 본인도 공제할 수 있지만 본인의 부양가족, 네. 배우자를 위한 등록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공제받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맞벌이를 하신다면 네. 일단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실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본인의 대학 등록금은 본인의 소득공제에서 받으시는 게 남편한테는 불가능합니다. 네.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신다면 네. 남편한테 받으실 수 있겠지만 예. 소득이 있으신 경우 본인이 받으셔야 될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남동생이 퇴사를 하고 무직을 예. 했는 상태인데 보통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계속 근무자면 2월 월급 때 네. 연말정산. 그래서 아마 이분이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하셨을 텐데 퇴직할 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구비 서류를 제대로 안 챙깁니다. 본인도 잘 안 내시고. 네. 그래서 그 아버님, 어머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했으면. 네. 만약에 받았으면은 남편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어서 10월까지는 동생이 받고 이후 남편이 받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동생이 연말정산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네. 그 내역들 나올 건데요. 회사 측에 확인을 해보시면 정산이 된 상태인지 안 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남편이 장인과 장모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부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죠? 실제로 그 우리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기초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나이만 소득이 없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금융소득이나 이런 게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게 또 있네요.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나 병원비 지출. 네.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도 의료비 지출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또 신용카드로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두 가지 다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료비 공제 하실 때 기본적으로 소득액의 3%를 추가하는 금액부터 네.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명심하시고 두 분 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시면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질문인데요. 9141님, 아버지께서 장기간 입원을 하셔서 병원비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의의 예금이 있지만 자식들이 돈을 다 조금씩 부담을 해서 병원비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상속세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자식들은 아버님 명의의 재산에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님 병원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아버님의 돈으로 병원비를 납부를 하게 되면 안 된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과세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만약에 아버님이 편찮으신 상태에서 병원비를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미지급 상태에 남겨뒀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급하게 된다면 그건 돌아가시는 시점에 갚아야 될 부채가 됩니다. 이런 부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게 됩니다. 네. 아버님 재산에서 빠지는 것이요. 당연히 상속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좋은 생각으로 자녀분들이 돈을 모아서 아버님의 병원비를 각출해서 지불을 하겠다. 상속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고마우신 생각이지만 이런 병원비라든지 미루시든지 아니면 아버님 통장에서 인출하셔서 지출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병원비하고 상속 얘기를 하니까 지금 좀 못하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그리고 1897님인데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고 있는 상해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험료, 우리가 실제로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 우리 특별공제 항목으로 근로자들은 다 공제받습니다. 근로자들이 특별공제 항목으로 공제받는 보험료, 의료비, 월세든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는 안 됩니다. 이분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것이요. 이분의 경우 만약에 사업과 관련된 보험이라면 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는 공제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보험이라면 근로자들처럼 소득공제 항목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하고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보통 기본적인 인적사항,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기부금, 표준공제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근로자들이 받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다 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가계부채 문제, 쉬운 해결책이 있었다면 천조까지 오진 않았겠죠. 앞으로도 생생경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고민을 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